론이 1977년에 노아의 방주를 보러 갔을 때 그 당시엔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을 주시고 건넌 지점과 출애굽이 일어난 장소를 찾으라는 마음에 짐을 지워 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는 에일라트에서 비행기를 한 대 빌렸습니다. 그리고 이 비행기를 타고 그는 위아래로 비행하며 아카바만의 해안을 따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올 수 있게 해줄 와디를 찾을 수 있을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위아래로 비행하던 중 그는 누웨이바라는 거대한 해변을 발견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비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차를 몰고 내려가 다이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시나이 반도를 통제하고 있던 바로 그 시기에 이 일이 일어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집트의 통제하에 있었다면 절대 이런 일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것이 첫 번째 기적입니다. 몇 년 후 론은 르네 누르베르겐을 데리고 그 해변으로 가서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르네는 여기 보시는 그의 책에 그에 대해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르베르겐 씨에게 그곳이 제벨 엘라우즈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입수한 비행 지도를 보았을 때 고대 화산의 가장자리에 둘러싸인 것처럼 보이는 지역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은 약 5천 평방 에이커 정도 되는 면적이었습니다. 그는 그 정도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진영이 되기에 충분히 넓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론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들어가기 위해 4년 동안 비자를 신청했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대사관에 편지도 썼지만 비자를 받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과 로니, 데니가 국경을 몰래 넘어가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렇게 국경을 넘었을 때 그들은 택시를 잡아 꽤 멀리까지 갔고 그 후 다른 차를 얻어 타고 바로 그곳까지 갔습니다. 산에 도착했을 때 한 베두인이 오 제벨 무사 해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맞는 장소에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론이 그 첫 번째 여행에서 본 것은 당시에는 울타리도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죠. 그리고 그는 실제로 성스러운 구역 안으로 차를 몰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안으로 들어가 주변을 돌았고 그는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재단처럼 보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 그는 많은 것을 보았지만 떠나야 했고 결국 그들은 쫓겨나 밖으로 나와 국경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국경을 몰래 넘어가려고 했죠. 그리고 만약 잡히더라도 론이 알아낸 바로는 불법 침입으로 걸리면 그냥 국외로 추방만 당한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그들을 신고했기 때문이죠. 워싱턴 DC의 대사관에요. 이스라엘 스파이라고 말이죠.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을게요. 스스로를 변호할 자리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건 정말 상관없어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풀렸으니까요. 론이 텔레비전 전국 방송에 나가서 그곳에서 본 것을 세상에 알리고 성경 구절까지 인용할 수 있었거든요. 그가 체포되어 있는 동안 그건 그에게 쉬운 경험은 아니었지만 그곳에 좋은 사람들도 있었다고 했어요. 특히 알리라는 이름의 사람이요. 그는 아주 친절한 사람이었죠. 그들은 하클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요르단 국경 바로 남쪽 해안가에 있는 도시예요. 그들은 해안 경비대에 체포되어 그곳에 구금되었죠. 그리고 그들이 기소된 혐의의 성격 때문에 그들은 처음에는 좀 거칠게 다뤄졌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곳엔 병이 많이 돌고 있었어요.
론이 조사해 보니 아마도 황열병이 유행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명이 죽었고 온 지역이 모기로 들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론은 올리브유를 많이 가져다 달라고 했고 처방전을 써 주었죠. 그가 마취과 의사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결국 그는 자신이 잠 재우는 의사라고 말했고 그제야 수술을 위해 사람을 재우는 사람이라는 걸 이해했죠. 그래서 그들은 그의 처방을 받아들였어요. 그는 항생제, 처방전을 썼죠. 그들이 약을 가져왔고 모두가 복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모기를 모두 박멸했어요. 변기에도 넣고 고인 물에도 넣었죠. 그때부터 모두가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그 일로 사우디 사람들의 호감을 사게 되었죠. 제 생각에 그게 첫 번째 진정한 기적이었고 그들과 사우디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죠.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는 사우디 조사관 3명이 론에게 와서 그를 몰아붙였어요. 왜 무사가 사람들을 여기로 데려왔을 거라고 생각하느냐고요. 여긴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죠.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죠. 그리고 론과 이 3사람만 헬리콥터에 태웠어요. 그들은 어디서 건넜다고 생각하는지 보여달라고 했죠. 론은 그들을 데려가만 건너편이 보였는데 누웨이바가 보였어요. 그래서 그는 누웨이바 맞은편 해변에 착륙할 지점을 가리켰죠. 그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2번째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건 정말이지 완전한 기적이었어요. 그들이 상륙한 바로 그 해변에 기둥 하나가 여전히 서 있었는데 론이 예전에 발견했던 것과 똑같았죠. 몇 년 전 이집트 쪽에서 발견한 것 말이에요. 다만 이집트 쪽 기둥은 파도에 깎여 글자가 모두 지워진 상태였죠. 사람들이 이 기둥을 보고 그 위에 새겨진 고대 문자를 확인했을 때 제 생각엔 그 덕분에 론이 큰 신뢰를 얻었고 정말로 그들의 목숨을 구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아갔을 때 그게 로니의 상태가 전혀 좋지 않았어요. 론은 로니가 곧 무너질 것 같다는 걸 알았죠. 로니는 여기서 나가야겠다고 말했어요. 론도 탈출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론이 말했죠. 좋아, 다음 주 목요일쯤에 실행하자라고요. 하지만 론은 안 돼, 알리가 보초를 서고 있어서 안 돼라고 했어요. 알리가 있을 때 탈출하면 사람들이 그를 죽일 거야 라고요. 그래서 론이도 알겠다고 기다리겠다고 했죠. 그게 목요일의 일이었어요. 탈출을 시도하려던 전날인 수요일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말했어요. 할라스, 이제 끝났다. 집으로 돌아가라고요. 그 시점에 그들은 요르단 측에 인계되어 3일 동안 머물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그곳 감옥에 갇혀 있었죠. 사우디에서 총 75일 동안 있었고 요르단에서 3일을 더 보냈습니다. 론은 어떤 서류도 챙겨오지 못했지만 그 기둥에 솔로몬, 미스라임, 에돔이라는 이름과 죽음이라는 단어가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론과 아이들이 감옥에서 풀려나 집에 돌아온 뒤 론은 다시는 거기에 가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이제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1908 14년 말에 론은 노아의 방주를 보고 싶어 하던 데이비드 파솔드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앞선 내용과 어느 정도 연결되는데요. 비슷한 시기에 사우디에서 온 한 남자가 론에게 연락을 해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왕자였고 아마도 국왕과 친척 관계였던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요. 그가 론에게 연락해서 말하길 당신의 이야기를 들은 후로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니 반드시 이 산을 직접 봐야겠습니다. 라고 했죠. 그의 이름은 삼나날 무타일이었고
타부크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타부크의 왕자라고 들었습니다. 그 연결고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네요. 하지만 삼라는 실제로 내슈빌로 날아와서 론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산으로 절 데려가야 한다고 말했죠. 비자는 제가 받아줄게요. 거기로 보내줄게요. 꼭 봐야겠어요. 그러자 론이 말했죠. 이렇게 하죠. 저와 함께 노아의 방주에 가지 않겠어요? 거기 한 사람을 데려갈 거거든. 이게 1985년 3월 말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삼라는 론이 데이비드 파솔드를 데려갈 때 노아의 방주에 함께 갔습니다. 산에는 눈이 쌓여 있었고 노아의 방주를 덮고 있었죠. 하지만 삼라는 믿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을 말하고 있다. 여기에 무언가 있다. 그 덕분에 삼라는 론을 훨씬 더 아시다시피 더 신뢰하게 되었죠. 그래서 삼란이 말했죠. 꼭 오셔야 합니다. 어서요. 비자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파솔드 씨, 당신도 같이 가도 좋아요. 그는 데이비드 파솔트가 탐지 장비로 마법 같은 일을 해내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모두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있는 동안 그들은 삼란의 손님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산 채굴 목적으로 어떤 작업을 수행하기로 계약을 맺었죠. 발굴팀과 함께 그곳에 있을 때 론이 우물이라고 믿었던 한 구역을 팠는데 실제로 발견했습니다. 그 우물 속으로 20피트 정도 내려갔을 때 금팔찌를 발견했죠. 바로 그 시점에 그들은 모두 다시 가택 연금되었습니다. 그 지역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론은 고대 히브리어라고 믿어지는 글자가 새겨진 흰색 대리석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든 보여주면 파괴될 것을 알았기에 그것을 숨겼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그것을 찾을 수 있기를 계속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무언가를 찾기는 매우 어렵겠지만 여전히 그곳에 있다고 믿습니다. 가택 연금된 후 리야드에서 고고학자를 불러 삼란의 단지에서 그들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 재단의 송아지들과 여러 것들을 보여주는 데이비드 파솔드의 비디오를 보았죠. 이 고고학자는 이런 것들은 사우디아라비아 다른 어디에서도 볼 수 없고 오직 여기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직접 증거를 확인하자 전 지역에 울타리가 쳐졌고 고고학적 관리하에 놓여 출입 금지 구역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압수당한 후 수년 동안 론은 사진을 얻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모두 헛수고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사를 읽은 것은 80년대 후반이었는데 그 기사는 코뉴크는 자신이 시내산을 발견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죠. 처음엔 저희도 정말 들떴었지만 곧 그나 그와 함께 윌리엄스 씨가 사진을 누구와도 공유할 계획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은 일어난 일에 대해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찾았는지 알게 됐는데 이 산은 찾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정말 그래요. 해변에서 모래알 하나를 찾는 것과 같으니까요. 그래서 데이비드 파솔트가 쓴 그들 책의 서문 처음부터 읽어드릴게요. 그는 시내산에 몰래 들어가는 것에 대해 레리가 시도하기를 두려워했냐고 물었죠. 그는 아니라고 했죠. 제가 그와 함께 갈까요? 그는 꼭 그렇진 않지만 지도를 주겠다고 했어요. 그는 론의 이야기에 대해 모든 것을 말해 주었죠. 그래서 그 뒤에 나온 책들에는 그들이 사람들에게 의사라고 속였다고 주장하는 에피소드도 포함되어 있고 론이 할 수 있는 건 그저 기도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는 샘난과 계속 연락하려고 노력했는데 샘난이 주장하기를 사진과 영상을 구해서 저희에게 줄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는 평생 구경도 못할 만큼의 거액을 요구하고 있었죠. 그러다 마침내 저희가 누에이바에 갔을 때가 있었어요. 1990 비년일 월이었죠. 누에이바에 있을 때 사우디아라비아 지도를 가져갔었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론과 상의한 건 아니었지만 짐에 복사본 세부를 넣었죠. 팩스기를 막 샀을 때라 복사할 수 있었거든요. 그걸 가방에 넣고 누에이바에 나갔는데 샘나는 영어를 하지만 그의 아내들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 호텔 데스크에서 일하던 아흐메드 삼이라는 분의 도움을 받았죠. 그는 저희를 위해 전화를 걸어주고 영어를 못하는 아내들에게 통역을 해주곤 했어요. 샘난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이죠. 마침내 아흐메드 삼이가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말했죠. 무슨 일인지 말해주면 도와주겠다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그를 삼이라고 불렀어요. 론은 그에게 사우디아라비아에 시내산이 있다고 설명해 주었죠. 그리고 노아의 방주 같은 다른 발견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고요. 그러자 아흐메드 사미가 아주 좋은 생각을 냈어요. 그는 이걸 당신들을 위해 구해줄 수 있다고 했죠. 모든 무슬림은 평생에 한 번 하지 비자로 사우디에 갈 수 있다고 말하면서요. 사실 그래야만 했죠. 그는 자기 몫으로는 가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합의 내용은 그가 그곳으로 갈 티켓을 살 돈을 좀 주는 거였어요. 카메라도 맡겼고 론은 그가 갈 수 있게 $500를 더 얹어주기까지 했죠. 그런데 집에 오니 아메드 세미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돈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 것 같다고요. 우리 가족 중에 제가 좀 짠 편이거든요. 론은 돈을 더 줄 용의가 충분히 있었고 그래서 저도 알겠다고 했죠. 그래서 은행에 갔어요. 세미가 알려준 대로 계좌 이체를 했고 아마 $1,500 정도 더 보냈을 거예요. 정확히는 기억 안 나지만 론에게 이건 그냥 돈을 버리는 짓이라고 계속 말했죠. 은행에서 전화가 왔는데 번호 하나가 빠져서 송금이 안 됐다는 거예요. 송금 번호 하나가요. 그걸 알아내야 했죠. 그래서 론이 시키는 대로 아메드 세미에게 전화해서 번호를 알아냈고 다음 날 아침 은행에 다시 전화해서 송금을 진행하겠다고 하며 번호를 알려줬죠. 그랬더니 은행에서 직접 방문하셔야 한다고 하더군요. 전화로는 은행 계좌 이체를 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정보를 전달했죠. 그런데 집에 오니 송금 시스템이 다운돼서 이체를 못했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오후 내내 안 될 거라며 다음 날 아침에나 가능하다고요. 그런데 그 직후에 일어난 일은 기적이었어요. 론이 어떤 여자분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자기도 영문을 모르겠지만 오빠가 전화해서 론 와이어트라는 사람을 찾아 자기 번호를 전해주고 꼭 전화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론의 얼굴을 보니 통화하는 동안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더라고요.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누가 죽은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그는 자기도 모른다고 했죠.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이 번호로 전화했더니 한 남자가 받았어요. 그의 이름은 짐 콜드웰이었죠. 콜드웰 가족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거주하며 일하던 가족이었어요. 리야드 근처였고 그는 아람코에서 일했죠. 미국과의 세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출국해야 했어요. 그래서 왕국을 떠나야 했던 그 여행 중에 그들은 이집트로 들어왔죠. 그들은 특히 성 카텔이나 혹은 성 캐서린 수도원을 가보고 싶어 했어요. 시나이 반도에 있는 곳이죠. 이곳이 진짜 신의 산이라고들 하지만 사실은 전통적인 장소일 뿐이죠. 그곳은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가
꾼꿈과 신비주의를 통해 위치가 정해졌습니다. 그렇게 위치가 확인된 것이었죠. 어쨌든 그들은 그곳에 갔지만 진짜를 본 게 아니라는 걸 알았기에 아주 크게 실망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누에이바를 떠날 때 저희가 묵었던 것과 같은 호텔에 머물렀는데 그곳의 세미는 그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산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떠난 직후 그들이 여행을 마치고 두 번째로 그곳을 지날 때 그는 매우 들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무엇을 할지, 어떻게 영상을 확보할지, 그리고 론 와이어트에게 어떻게 거액을 받아낼지 다 계획해 두었거든요. 그들이 돌아오자 아메드 세미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저를 위해 이 일을 좀 해주셔야겠어요. 그는 짐과 그의 아내 페니가 사진을 찍어 사우디에 있는 자신의 형제에게 전달하고 그 형제가 다시 자신에게 주도록 하려 했습니다. 콜드웰 부부는 분명 꽤 당황했을 겁니다.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직접 이야기하는 걸 들려드리고 싶지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영상 소리가 잘 안 들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들이 말하길 그곳에 도착했을 때 아메드 세미가 방금 다녀간 어떤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건 방주와 시나이산에 관련된 이야기였죠. 그들은 그게 다 무슨 소린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결국 짐은 그것이 노아의 방주라는 걸 알아차렸다고 했습니다. 그때 짐의 머릿속에 누이가 보내줬던 무언가가 번뜩 떠올랐습니다. 1년 전에 노아의 방주를 찾았다고 주장하는 남자에 관한 비디오 테이프를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그 남자가 바로 론 와이어트였습니다. 그래서 짐은 이 테이프들을 챙기기로 했다고 합니다. 크기가 작아서 8mm 테이프로 들어오곤 했거든요. 그는 그것들을 VHS 테이프로 옮겨 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8mm 테이프를 재사용했죠. 사우디에서는 테이프를 구하기가 좀 힘들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와 아내 두 아이는 평소처럼 왕국 밖으로 나가는 정기 방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일할 때 세금 혜택을 유지하려면 주기적으로 해외에 나가야 하거든요. 그들은 막 성카탈이나 수도원에 다녀왔는데 그곳이 진짜 시나이산인 줄 알았다가 실망한 상태였습니다. 정말로 보고 싶어 했지만 결국 보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돌아온 뒤에 진짜 시나이산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더 많지만 그건 그들이 직접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들이 도착해 아메드 세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짐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이번 여행에 쓰려고 테이프 10개를 가져왔는데 벌써 9개를 썼네요. 제가 사용하지 않은 게 있는지 궁금해서 그는 그것을 자신의 비디오 녹화기에 넣고 재생의 아메드 사미에게 보여줬더니 아메드 사미가 저 사람이에요. 바로 저 사람이에요. 라고 했죠. 그는 론이 찍힌 그 테이프를 사용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정말 제 말은 그건 기적이었어요. 그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죠. 우리는 아메드 사미에게 지도를 남겨두었는데 론은 제게 그 위에 암소를 그리게 했어요. 그러고는 두 바위 사이에 나무가 있는 산을 그리게 했죠. 다른 것들도 있었는데 다 기억나지는 않네요. 하지만 짐과 페니가 그곳에 갔어요. 누에이바를 떠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내산에 들러서 이 사진들을 모두 찍었죠. 그리고 사진이 나오자 론에게 전화해서 이걸 당신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몇 주 후에 론은 바레인으로 날아가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바레인은 자유롭게 갈 수 있지만 사우디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들이 그곳으로 오는 건 빠르고 쉬웠죠. 그래서 그들은 비디오 복사본뿐만 아니라 모든 사진을 주었고 심지어 네거티브 필름까지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꽤 오랫동안 계속되었어요. 론은 그곳에 몇 번 갔었는데 그들은 멕시코 식당이라고 부르는 장소가 있었죠. 전화로 암호를 사용해 대화했는데 제 생각에 다들 꽤 긴장했던 것 같아요.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요. 특히 그들은 거기 살았으니까 더 그랬겠죠. 그들이 가져다 준 모든 사진과 비디오를 보며 솔직히 제가 본 론의 모습 중 가장 행복해 보였어요. 우리가 해온 이 모든 일과 관련해서요.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으니까요. 론은 명성이나 부를 얻으려고 이 일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론은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보존하신 것을 사람들이 보길 원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90년대 초반에 당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었던 장비로 그보다 더 잘 사진을 찍고 영상을 만들 수 있었던 사람은 없었을 거라고 믿어요. 그들이 해낸 것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들이 한 일에 대해 저는 항상 감사할 것입니다. 비비카, 저는 항상 그녀를 존경할 거예요. 그녀가 한 일 때문이죠. 비비카 폰티는 노르웨이나 스웨덴에서 론의 강연을 들었는데 그녀는 이걸 듣고 나서 론이 사진과 자료들을 얻기도 전에 직접 가서 론이 사진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 젊은 여성은 미혼이었는데 타부크에 있는 병원에 취직했어요. 어떻게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을 섭외해서 산으로 데려가게 했고 이 모든 사진과 비디오를 찍어서 바로 론에게 주었죠. 한 번은 그녀와 함께 일하던 토비라는 젊은이가 기억나는데 그녀는 토비와 함께 산에 가서 슬라이드 필름을 아주 많이 찍었죠. 그리고 토비 일행이 돌아왔을 때 미국에 있던 토비의 여동생이 끔찍한 사고를 당했다는 걸 알게 됐고 토비는 미국으로 돌아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비비카는 토비에게 이 필름들을 모두 주었고 토비가 미국에 돌아왔을 때 저희는 약속을 잡았죠. 어머니를 모시고 켄터키까지 차를 몰고 가서 그를 만났는데 그가 필름과 모든 것을 주었어요. 정말 훌륭했죠. 그건 성역구역에 있는 모세의 제단을 가까이서 찍은 최초의 사진들이었어요. 비비카는 정말 대단했어요. 그녀는 다이빙을 하러 갔죠. 다이빙을 하면서 전차 부품처럼 보이는 놀라운 영상들을 찍어왔어요. 당시에는 그것들을 보지도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녀는 그저 촬영만 했을 뿐이었죠. 로니 카이로에서 그녀를 만나 수중 카메라를 가져다 주었거든요. 그래서 그녀는 그저 다이빙하며 촬영을 했고 정말 훌륭하게 해냈죠. 그래서 비비카가 준 것들이 있는데 그녀는 그냥 모든 걸 주었어요.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해서도 공로를 인정받길 원치 않았죠. 그녀는 론과 같은 마음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같은 마음이에요. 그저 사람들이 천국에 가기를 바랐을 뿐이죠. 스웨덴에서 롤이라는 분이 저희를 방문하러 오셨어요. 그를 알게 되었고 그는 자신의 친구인 레너드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죠. 레너드는 그 발견들에 매우 관심이 많았고 아주 교육을 많이 받은 분이었어요. 그는 유전학자였죠. 스톡홀름의 카롤린스카 연구소에 있는 유전학자였어요. 그래서 레너드는 저희를 몇 번 방문했고 론과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그는 론과 함께 이 모든 발견에 관한 책을 쓰고 싶어 했죠. 론이 공동 저자가 될 예정이었고요. 그래서 레너드가 왔고 론이 아파서 죽어갈 때도 병문안을 왔지만 결국 책을 다 쓰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론이 죽은 후에 레너드가 저를 보러 왔는데 제 기억에 99년 10월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와서 책을 쓰고 싶어 했죠. 그리고 자신의 신뢰도 때문에 표지에는 자신만 나와야 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여전히 론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었죠. 그래서 그는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이상한 계약서였죠.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한 부분은 책을 쓰기 위한 계약이었고 다른 부분은 그가 사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계약이었죠. 그래서 제 모든 연구 자료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우리는 책이 가득한 아래층으로 내려갔고 제가 그에게 모든 연구 자료를 건네주었죠. 그 후 그는 스웨덴으로 돌아가서 그 책을 집필했어요. 그는 저에게 두세 가지의 다른 원고를 보내왔는데 제게 거부권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제가 내용이며 모든 걸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정말 훌륭한 책이었어요. 전부 런의 연구 성과에 관한 내용이었죠. 하지만 책에서 그 사실을 밝힌 건 딱 한 단락뿐이었는데 아시다시피 런 와일의 연구와 발견,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했다는 내용이었죠. 어쨌든 런은 그를 데리고 몇 번이나 다이빙을 하며 모든 것을 직접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책이 출간된 후로는 레날에게서 소식이 뚝 끊겼어요. 수익금의 50%를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아무튼 그는 그 모든 내용을 집필한 작가로서 꽤 유명세를 탔고 사람들은 그게 레나르트 멜로의 연구 성과라고 생각하게 됐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건 런 와일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였고 사람들은 이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학위가 아무리 많든 머리가 아무리 비상하든 하나님 없이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 말은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줄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는 그럴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날 런이 제게 했던 말이 떠올라 참 씁쓸하네요. 그가 말하길 내가 떠나고 나면 그가 숨을 거둔 병원으로 가기 위해 집문을 나서기 바로 직전이었죠. 그는 내가 죽고 나면 다들 제자리를 차지하려고 길을 쓸 거야 라고 했어요. 그때 전 아시다시피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그 말만큼은 결코 잊히지가 않더군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의 전말이 세상에 명명백백히 알려져야 합니다. 정말 훌륭한 일을 해낸 분들이 아주 많거든요. 정말로 훌륭한 일들을요.